작년 10월에 오리스는 자체 설계한 오토매틱 무브먼트 칼리버 400을 공개했습니다. 오리스 같은 독립회사가 자체 설계 무브먼트를 내놓는다는 건 큰 기대를 불러일으키면서도 동시에 우려를 자아내는 일이었는데요. 다른 경쟁 브랜드들처럼 대기업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건 뭔가가 뜻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노하우를 전수해주거나 심지어 막대한 청구서도 대신 결제해줄 큰형님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와 달리 의탁할 존재가 없는 독립회사는 모든 걸 혼자서 결정하고 결과도 혼자서 책임을 져야겠죠. 오리스가 본격적으로 자체 설계 무브먼트를 주력으로 내세우는 전략을 쓰는 건 리스크가 꽤 큰 모험이었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오리스가 그동안 신뢰받는 이름이기는 했지만은 소비자 입장에서도 새로 나온 무브먼트를 장착한 시계를 큰 돈을 지불하고 구매를 한다는 게 약간은 모험이었을 텐데요. 이제는 새 무브먼트가 출시된 지 약 10개월이 지났고 칼리버 400에 대한 정보도 출시 당시보다 꽤 많이 누적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그동안 드러난 칼리버 400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장점은 물론이고 아쉬운 점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칼리버 400은 작년에 43.5mm 사이즈의 블루 다이얼 아키스에 처음 장착되어서 선을 보였었는데요. 이보다는 조금 작았으면 좋겠다거나 블루 말고 다른 색상도 있었다면 좋겠다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드디어 얼마 전에 41.5mm로 사이즈를 좀 더 줄이고 다이얼 색상의 선택폭도 넓힌 새 아키스가 출시가 됐습니다. 오늘은 41.5mm의 작아진 그린 다이얼 아키스가 손목 위에서 어떤 체감을 주는지, 시계 자체는 잘 나왔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리버 400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장점을 이야기를 하고 아쉬운 점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출시 당시 아키스 칼리버 400은 리테일가 400만원 이하의 시계들끼리 비교해 봤을 때 뿐만이 아니라 범위를 확장해 봐도 상당히 경쟁력 있는 스펙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오리스가 약속한 엄청난 스펙대로 칼리버 400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을 텐데요. 칼리버 400의 장점들은 요약하자면은 지난 10개월 동안 여러 사용기와 리뷰들을 통해서 대체로 오리스가 주장하는 스펙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이야기에 다름 아닙니다. 이 무브먼트의 무엇보다 돋보이는 장점은 고성능 무브먼트의 생명이라고 할 만한 정확성인데요. 칼리버 400은 비록 공식적으로 크로노미터 인증을 받은 무브먼트는 아니지만은 일평균 오차 범위를 크로노미터 기준보다 더 타이트한 마이너스 3초에서 플러스 5초 사이로 정해놓고 정교하게 조정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저를 포함해서 많은 리뷰어들과 구매자들이 실제 사용을 하면서 혹은 타임 그래퍼에 올려보면서 칼리버 400의 정확도를 테스트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아직까지 약속한 정확도가 나오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제가 테스트를 했을 때도 상당히 정확했고요. 다만 풀와인딩 이후에 첫 4일 정도는 정확하다가 잔여 파워 리저브의 양이 하루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다소 빨라지는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는 있었는데요. 아쉽긴 하지만은 이건 파워 리저브가 상당히 긴 무브먼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긴 합니다. 따라서 파워 리저브를 다 소모하면서 멈추기 직전까지 놔두기보다는 손으로 용두를 조금 더 감아두거나 와인더에 넣어두는 게 약속된 대로의 높은 정확성을 유지하는 데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무브먼트의 두 번째 장점은 압도적으로 긴 파워 리저브입니다. 칼리버 400은 부드러운 초침 움직임을 보여주는 초당 8회, 시간당 28,800회의 진동수를 유지하면서도 파워 리저브가 5일에 달한다고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120시간의 파워 리저브가 나오는가 의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테스트를 했을 때나 다른 리뷰어들이 테스트를 했을 때나 풀와인딩 이후에 120시간을 훌쩍 넘는 작동 시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테스트를 했을 때는 126시간이 나왔고요. 세 번째 장점은 항자성입니다. 2250가우스의 자기장에 노출된 다음에도 1호차가 10초 이상 흔들리지 않는 항자성 무브먼트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직접 실험을 한 건 아니고요. 스위스의 라쇼드퐁에 있는 디부아 실험실에서 수행한 테스트 결과입니다. 2250가우스에 견딘다면은 고성능 자석을 갖다가 오랫동안 부비는 정도가 아니라면은 자성으로 인한 문제를 겪지는 않을 걸로 보이고요. 적어도 컴퓨터나 휴대폰 정도의 일상용 전자기기가 발생시키는 자성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도 지난 10개월 동안 자석 먹은 칼리버 400에 대해 이야기하는 분은 본 적이 없습니다. 칼리버 400의 크로노미터급 정확도와 높은 항자성을 가능하게 해주는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가 바로 실리콘 소재로 만들어진 이스케이프 휠과 팔렛 포크일 겁니다. 요즘 다른 회사들은 헤어스프링을 신소재로 만들어서 항자성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최근에 셀리타 무브먼트에다가 카본 헤어스프링을 결합하려고 했던 태그호이어의 실험이 안타깝게 실패했던 데서 확인이 되듯이 헤어스프링은 제조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파트입니다. 요즘 새로운 대세로 각광받고 있는 실리콘 헤어스프링도 제조 과정에서 상당히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재밌게도 오리스는 헤어스프링에 비해서 비교적 만들기 쉬운 2차원적 구조의 부품인 이스케이프 휠과 팔렛 포크를 실리콘으로 만들어서 만만치 않은 항자성을 구현을 했습니다. 헤어스프링을 비자성 소재로 제작할 수 없다면은 주변 파트들을 다 비자성 소재로 만들면 된다는 사고방식인데요. 발상을 전환하는 오리스의 실용적인 접근 방식이 돋보이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리콘 부품들은 약간의 단차도 없이 아주 정밀한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인지 전통적인 이스케이프 휠과 팔렛 포크랑 비교를 해보면은 오리스의 것은 상당히 재밌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팔렛 포크는 밸런스 휠과 헤어스프링의 진동에 따라서 이스케이프 휠의 움직임을 일정하게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역으로 밸런스 휠이 계속 진동을 할 수 있게끔 밀어주는 역할도 하는 부품인데요. 원래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팔렛 포크에 달려있는 팔렛 주얼이라고 불리는 인공보석이 이스케이프 휠의 사선 톱니와 꾸준히 부딪히면서 이스케이프 휠의 움직임을 통제하게 되고요. 또 팔렛 포크가 좌우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 좌우 운동의 범위는 다시 뱅킹핀이라는 장치에 의해서 제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오리스의 이스케이프먼트에는 팔렛 주얼도 없고 뱅킹핀도 없습니다. 대신에 실리콘 팔렛 포크 자체에 이스케이프 휠의 톱니 모양과 일치하는 홈을 파두어서 그 홈 안쪽으로 이스케이프 휠의 톱니가 정확히 딱딱 꽂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케이프 휠의 움직임을 통제하는 과정과 팔렛 포크의 좌우 운동을 통제하는 과정이 같이 일어나도록 한 건데요. 이건 오차 없이 극도로 정교하게 생산할 수 있는 실리콘 부품의 특징 덕분에 가능한 설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다른 어떤 무브먼트와도 다른 상당히 실험적인 설계임을 감안하고 보시면은 이 파트가 상당히 재밌게 여겨지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만 팔렛 포크와 이스케이프 휠은 서로 계속 부딪히기 때문에 기계적 부하가 상당히 많이 걸리는 부분인데 인공 보석이 없이 실리콘 부품끼리 계속 이렇게 부딪혀도 될까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특히 이스케이프 휠의 톱니 부분과 팔렛 포크의 홈 같은 상대적으로 좁은 영역에만 계속 충격이 가해지는 거라서 더욱 걱정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오리스 측에서는 실리콘 부품이 마모와 충격에 충분히 버틸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특별한 이상 징후가 없는 한 이 칼리버 400이 10년에 한 번만 정비를 하면 된다고까지 말하고 있는데요. 10년에 달하는 서비스 주기를 칼리버 400의 네 번째 장점으로 뽑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리스의 자신감을 검증하기에 출시 후 10개월은 아직 짧은 시간이긴 합니다. 물론 당연히 그래야겠지만은 다행히 아직까지는 내구성을 의심할 만한 칼리버 400의 고장 사례 이야기는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제품의 품질 보증 기간을 10년으로 한 건 내구성에 대한 오리스의 자신감을 좀 더 확실하게 뒷받침하는 분명한 네 번째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장점은 어쩌면 좀 사소할 수 있는 무브먼트의 사이즈입니다. 셀리타를 포함해서 기존의 에타 2824 기반 무브먼트의 직경은 25.6mm 정도에 불과해서 대개 40mm 직경이 넘어가는 요즘 시계의 크기에 비해서 작다는 느낌을 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반면 칼리버 400은 무브먼트의 직경이 30mm로 확실히 더 큽니다. 이 장점은 날짜창의 위치로 확인이 되는데요. 기존의 셀리타 무브먼트 기반의 아키스는 날짜창이 다이얼에서 완전한 가장자리가 아니라 중앙에 좀 더 가까운 애매한 위치에 있어서 조금은 아쉽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칼리버 400 기반의 아키스는 날짜창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인 다이얼 가장자리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이얼의 공간을 좀 더 넓게 사용할 수 있는 큰 사이즈의 무브먼트가 가진 장점은 앞으로 오리스가 이 칼리버 400에다가 크로노그래프라던가 문페이즈라던가 여러가지 컴플리케이션 모듈을 얹기 시작한다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장점만 들으시면은 오리스의 칼리버 400은 모두가 기다려온 꿈의 무브먼트 같습니다. 하지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자체 설계 무브먼트들이 되게 그렇듯이 개선되어야 할 몇 가지 아쉬운 점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지적할 점은 시간 조정을 하기 위해서 용두를 뽑고 넣을 때마다 분침이 튀는 현상이 종종 발생한다는 겁니다. 처음 무브먼트가 나왔을 때는 일부 시계들만 일시적으로 이런 현상을 보이는 건지 설계상의 문제인 건지 확인이 되지 않았었는데, 꽤 많은 시계에서 같은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걸 봐서는 설계상의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용두를 뽑을 때와 상관이 없다고 해도 시간을 다 맞추고 용두를 집어넣을 때 분침이 튀는 건 조금은 심각한 문제라고 하겠는데요. 다행인 건 분침이 튀지 않게 정확하게 시간 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오버슈팅이라고 하는 그리 어렵지 않은 방법인데요. 맞추려고 했던 시간보다 분침을 시계 방향으로 좀 더 돌려서 앞으로 보냈다가 다시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서 정확한 시간에 맞추고 용두를 집어넣으면 분침이 튀지 않고 원하는 대로 정확한 시간을 맞출 수 있습니다. 원래 시간 조정을 하면서 떨어져 있던 톱니들이 붙거나 또 다시 떨어질 때는 톱니들 간의 움직임에 영향을 서로 주지 않아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려면 용두를 뽑을 때 분침 세팅을 위해 쓰이는 톱니가 들어오는 방향과 나오는 방향도 중요하고, 톱니들의 이빨과 이빨 사이에 적당한 유격이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칼리버 400은 다른 리뷰어가 분해를 해봤을 때 톱니들 간의 유격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이빨이 상당히 촘촘하게 만들어졌고, 시간 세팅을 위한 톱니가 들어가거나 나올 때의 방향도 좋지 않아서 종종 미니 튀를 두세 칸씩 끌어버리는 현상이 발생하는 걸로 보입니다. 다행히 분침을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오버슈팅 방식으로 시계를 맞추면은 이 현상이 없어지긴 하는데요. 만들기 어려운 부분을 다 잘 만들어 놓고 왜 이런 어렵지도 않은 걸 놓친 건지 상당히 아쉽긴 합니다. 두 번째 아쉬운 점은 첫 번째 문제와 달리 단점이라기보단 진짜로 아쉬운 점에 가까운데요. 칼리버 400의 파워 리저브는 엄청나게 길어졌는데 이 무브먼트가 긴 파워 리저브를 뒷받침할 만한 효율적인 와인딩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트윈 배럴 시스템은 사실 무브먼트 2개분의 태엽통을 붙인 거라서 손으로 용두를 감아서 동력을 줄 때도 2배의 노력을 필요로 하기는 합니다. 40시간 정도의 파워 리저브를 가진 보통의 싱글 배럴 오토매틱 무브먼트들이 40번에서 50번 정도 용두를 돌리면 풀 와인딩이 되는 반면에 더블 배럴을 갖고 있는 칼리버 400은 100회 이상 용두를 감아줘야 풀 와인딩이 됩니다. 손으로 용두를 직접 감아도 적어도 2-3분은 쉴 새 없이 용두를 돌려야 풀 와인딩을 달성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로터를 통해서만 동력을 주려고 한다면은 시계를 상당히 많이 흔들어줘야 할 겁니다. 만약에 오리스가 기존의 오토매틱 무브먼트들보다 2배 이상 효율적인 월등한 로터 시스템을 새로 개발한 게 아니라면은 칼리버 400은 보통의 무브먼트들보다 2배는 더 많이 흔들어야 풀 와인딩이 될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평범한 사무실 근무자가 출근 때부터 퇴근 때까지 하루 정도 차는 것만으로는 풀 와인딩을 기대하기 힘들 거고요. 손목의 움직임만으로 풀 와인딩을 가능하게 하려면은 적어도 3일 이상은 차면서 중간중간에 의식적으로 많이 흔들어줄 필요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칼리버 400에는 로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설계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령 로터의 축에다가 통상적인 볼 베어링 시스템 대신에 클립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 슬리브 베어링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슬리브 베어링 시스템은 볼 베어링 시스템에 비해서 축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같은 지름과 무게의 로터로도 더 큰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칼리버 400의 설계를 보면은 10년간 수리가 필요 없을 만한 내구성을 얻기 위해서 로터의 효율성을 타협한 부분도 있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오토매틱 무브먼트는 로터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든 다 메인 스프링을 감을 수 있게끔 이른바 양방향 로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리스는 양방향 로터의 리버싱 휠이 잘 마모되고 잔고장이 잦다는 이유로 관련 메커니즘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것도 과연 오리스다운 실용주의적 접근이긴 한데요. 제 생각에 리버싱 휠을 생략해서 단방향 로터로 만들면은 오리스의 주장대로 확실히 잔고장도 적고 내구성이 좋아서 수리가 필요가 적어지긴 하겠지만은 효율성 면에서는 약간 손해를 보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또 무브먼트가 크니까 로터의 지름은 상당히 큰데 그에 반해서 로터의 두께가 얇고 좀 가벼운 감이 있다는 것도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아쉬운 부분입니다. 아마 오리스에서는 트윈 배럴을 장착한 무브먼트이면서도 경쟁력 있는 두께를 유지하기 위해서 로터의 두께를 타협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로터를 두껍고 무겁게 만들어서 효율성이 좋아진다고 해도 만약에 그렇게 만든 무브먼트가 아키스의 두께를 15mm까지 올려버린
된다고 하면은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없어지겠죠. 이 점은 보기 좋음을 위해서 성능을 다소 타협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종합해보면은 로터의 비교적 커다란 지름과 슬리브 베어링 시스템은 효율성에 기여하는 부분이고, 로터의 비교적 얇은 두께와 단방향 로터 시스템은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부분이어서 이걸 다 합쳐서 생각해보면은 일반적인 오토매틱 무브먼트의 로터 효율에 비해서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오토매틱 와인딩 시스템이 아닐까 추정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비판할 점이 아닐 수도 있는데요. 이 무브먼트의 긴 파워 리저브를 감안했을 때는 로터의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10개월간의 사용자 평가들과 제가 두 차례 이 무브먼트가 장착된 시계들을 대여해서 평가해보면서 확인한 것들, 그리고 다른 여러 리뷰어들의 평을 종합해서 칼리버 400의 장점들과 아쉬운 점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장점뿐만 아니라 아쉬운 점에 대해서도 다소 길게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은 제가 오리스에 가지는 기대가 커서 길게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새로 개발된 무브먼트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저는 오히려 기대보다 잘 작동하고 있는 무브먼트라고 생각합니다. 용두를 뽑을 때 분침이 튀는 현상을 사용자가 비껴갈 수 있는 솔루션이 이미 나와 있다는 점은 참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께는 못 견딜 단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또 독립 브랜드의 새로운 시도를 지지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참을 수 있는 약간의 불편함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아마 이 문제는 오리스에서 머지않은 시일 내에 관련 부품을 다시 설계한다든가 하면서 교체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칼리버 400은 적어도 퍼포먼스 면에서는 자기 가격대에서 적수가 없는 무브먼트가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저는 이 무브먼트가 쓸만한 기계식 시계 딱 하나만 장만하셔서 평일 내내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주말에는 벗어놓는 분들을 타겟으로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독립 브랜드가 이렇게 다른 무브먼트의 관행적인 설계에 의존하지 않고 소비자들의 이율배반적인 요구를 수용하면서 더 정확하면서도 파워 리저브도 길면서 두께도 두껍지 않은 무브먼트를 만들려고 노력했다는 점, 그러면서도 마찰과 마모에도 잘 견디는 튼튼하고 더 오래가는 메커니즘을 찾기 위해서 여러가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시도를 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무브먼트에서 시계 본체 이야기로 넘어오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네요. 작년에 아키스데이트 칼리버 400이 처음 나왔을 때 사이즈만 작아지면 사겠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드디어 41.5mm 직경에 더 작아진 아키스데이트 칼리버 400 모델이 선을 보였습니다. 우선 수치상의 사이즈를 말씀드리고 실제 손목에 올려봤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케이스의 직경은 41.5mm이고요. 러그 투 러그의 길이는 48mm입니다. 300m의 방수 성능을 갖고 있고 두께는 도명의 유리를 포함해서 13.2mm이고요. 무게는 브레이슬릿을 줄이지 않은 상태에서 152.7g입니다. 일체형 브레이슬릿의 가장 넓은 부분은 25.3mm이고 가장 가는 부분은 16mm로 상당히 속도감 있게 너비가 좁아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5.2cm 손목둘레에 여성이 착용한 모습입니다. 이 시계는 러그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시계줄이 바로 아래 방향으로 꺾여 있기 때문에 체감 사이즈가 수치에 비해 좀 더 작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41.5mm의 직경이라지만은 실제로는 40mm 직경 정도의 시계가 주는 존재감을 생각하시면 더 옳을 듯 합니다. 확실히 직경이 작아지면서 여성분들이나 가는 손목을 가진 남자분들도 부담 없이 착용할 만한 사이즈가 됐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방수 성능에 비하면 두꺼운 시계는 아닙니다만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얇게 보실 수도 있고 두껍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이코 다이버들과 비교하면 많이 얇고 오메가 시마스터보다는 두껍습니다. 17.8cm 손목둘레에 남자가 착용한 모습입니다. 요즘 다이버 시계들의 사이즈에 익숙해진 분들은 외려 작다고 느낄 만한 시계입니다. 42mm 시계에 가까운 느낌을 원하신다면 이 사이즈보다는 작년에 나온 43.5mm의 아키스가 더 옳은 선택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좀 더 편안한 미드 사이즈의 아키스로 칼리버 400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41.5mm가 아주 적절한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수치상 사이즈는 상당히 다르지만은 의외로 구형 서브마리너나 튜더의 블랙베이 58과 비슷한 체감으로 느껴지실 겁니다.
셀리타 기반의 아키스와 달리 칼리버 400 기반의 아키스는 퀵스트랩 체인지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시계줄과 케이스와 연결되는 이 가운데 조각이 클립 형태로 제작이 되어서 쉽게 뜯었다가 붙였다가 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스틸 브레이슬릿과 러버줄 정도의 옵션밖에 없는 건 아쉬운데요. 시계줄 교체를 쉽게 만들어준 만큼, 그리고 다른 통상적인 시계줄은 연결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는 만큼 다양한 시계줄들을 유저들을 위해서 저렴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스틸 브레이슬릿 버전의 리테일가가 390만원이고 러버 스트랩 버전의 리테일가가 380만원인데 리테일가가 10만원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면 저는 스틸 브레이슬릿 모델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의 셀리타 기반 모델과 외양으로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날짜창의 위치와 프린트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셀리타 기반 모델은 좀 더 다이얼 중앙 쪽에 날짜창의 위치에 있어서 6시 아플리케 인덱스가 남아있다면 칼리버 400 기반의 아키스는 날짜창이 6시 인덱스 자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린트도 셀리타 기반 모델과 달리 칼리버 400 기반의 아키스에는 5days라는 한 줄의 문구가 더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기존의 아키스와 크게 다른 점이 없습니다. 주전자 모양의 케이스를 멀티피스로 상당히 각을 많이 줘서 제작한 다음에 폴리시와 사틴 브러쉬를 교차로 적용해서 케이스의 윤곽을 더욱 강조를 했습니다. 크라운 가드와 러그 부분의 스크루가 밖으로 노출되어 있어서 높은 방수 성능을 가진 강인한 투라치의 분위기를 잡아주고 있고요. 일체형 브레이슬릿은 케이스와의 조화감이 좋을 뿐만 아니라 스타일도 상당히 독특해서 시중에 어떤 시계와도 구분되는 아키스만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브레이슬릿의 가장자리 조각은 폴리시가 되어 있고 가운데 조각은 사틴 브러쉬가 되어 있는데요. 아키스의 브레이슬릿은 든든한 실체감도 있으면서 과도하게 두껍지도 않고 또 조각과 조각 사이가 상당히 유연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착용감이 특히 좋습니다. 길이 조정은 스크루를 넣고 빼는 방식으로 할 수 있고 브레이슬릿에 짧은 조각이 있는 데다가 클래스프에도 3개의 미세 조정 칸이 있어서 꽤 섬세한 길이 조정이 가능합니다. 클래스프는 푸시 버튼을 통해서 열고 닫을 수 있고 든든하게 잘 만들어진 밀드 클래스프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클래스프를 열어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이버시 익스텐션도 있고요. 한 가지 아쉽다면은 많은 분들이 지적하듯이 도구 없이 길이를 살짝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그런 클래스프가 요즘 다이버시계에서 대세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오리스도 얼른 그 대세를 따라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검은색의 러버 스트랩은 먼지가 잘 달라붙지 않는 재질로 제작이 됐습니다. 바닐라 향이 첨가되어 있고요. 부드러운 쪽보다는 형태가 살아있고 단단한 쪽에 가까운 러버 스트랩입니다. 실체감 있는 폴드오버 금속 클래스프를 달아줬다는 게 특기할 만한 점입니다. 살짝 볼록한 더블돔 사파이어 크리스탈은 내부에만 무반사 처리가 되어 있고요. 요새는 양면 무반사 처리를 시도하는 브랜드들이 늘어나고 있긴 한데 오리스는 꾸준하게 유리 내부에만 무반사 처리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택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양면 무반사 처리는 처음에 시계를 샀을 때 유리가 없는 것처럼 아주 쨍해 보이긴 하지만은 시계를 험하게 사용하면은 바깥쪽에 무반사 코팅이 흉하게 긁힐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시계처럼 안쪽에만 무반사 처리를 하면은 아무래도 무반사 처리의 효과는 덜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대신에 바깥쪽에 코팅이 긁힐 위험은 없습니다. 베젤 엣지는 잘 폴리시가 되어 있고 검은색처럼 보이기도 하는 진녹색의 세라믹 베젤 링을 장착하고 커들은 음각으로 새긴 다음 흰색의 페인트를 넣어서 선명한 가독성을 확보했습니다. 베젤 엣지가 케이스보다 밖으로 나와 있고 빗면 처리가 잘 되어 있어서 잡기 좋도록 배려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꽤 묵직한 느낌의 120 클릭을 보여주는 단방향 회전 베젤입니다. 유격이나 백플레이는 전혀 없는 진지한 느낌의 잘 만든 베젤인데 취향에 따라서는 살짝 빡빡하다는 느낌이 드실 수 있겠습니다. 그린 다이얼이어서 예전에 소개해드린 한강 에디션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살짝 그린의 톤이 다르긴 합니다. 한강 에디션의 그린이 좀 더 밝은 연두색에 가깝다면은 칼리버 400의 그린은 진한 초록색 쪽입니다. 아키스답게 이번에도 다이얼에 멋진 선버스트 효과가 적용되어 있어서 빛을 받을 때마다 더 화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다이얼의 색상에도 그라데이션 효과가 적용되어 있어서 다이얼 중앙의 색상이 좀 더 밝고 가장자리로 갈수록 색이 어두워져서 베젤의 어두운 색과 더 잘 조화를 이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폴리시된 인덱스에는 빗면이 들어가 있고 시분침에도 미묘하게 곡면이 들어가 있어서 역시 빛에 화려하게 반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키스는 투라치 치고는 꽤 화려한 시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내자면은 그동안 200만원 전후 가격대에서는 이렇게 디테일이 상당히 많은 아키스의 화려함이 돋보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400만 원에 육박하는 리테일가에서는 이런 화려함이 너무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덜 번쩍거리고 덜 화려하고 디테일도 많이 줄인 디자인의 아키스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슈퍼루미노바 BGW9의 민트색 야광이 60분 마커와 10분 초침 그리고 인덱스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야광 도료를 아껴서 쓰는 걸로 유명한 스위스 시계 업계의 관행에 비춰볼 때 아키스는 예외적으로 준수한 지속력과 밝기의 야광을 가진 다이버 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뒷면에는 사파이어 크리스탈 디스플레이를 적용해서 무브먼트를 관찰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칼리버 400은 장식이 되어 있는 무브먼트는 아닙니다만은 여러 가지 흥미로운 기술적 혁신이 포함되어 있는 무브먼트이기 때문에 보는 재미가 적지 않습니다. 브릿지에 많은 것들이 가려져 있다고 해도 트윈 배럴이라든지 실리콘으로 제작된 이스케이프 휠과 팔렛 포크라든지 슬리브 베어링 로터 같은 거는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칼리버 400의 주요 관전 포인트들을 직접 확인해 보시면은 더욱 재밌는 시계 생활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총평을 해볼 시간인데요. 오리스 같은 독립 브랜드가 아키스처럼 멀리서 봐도 알아볼 수 있는 자기 스타일이 확실한 인기 시계 라인업을 확립했다는 건 대단한 일이고 칭찬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새는 은근히 대기업들이 다이버 시계를 업데이트를 하면서 아키스의 성공 공식을 약간씩 몰래 참조하는 듯한 현상까지 일어나는 듯 합니다. 아키스가 그만큼 성공한 스타일이라는 걸 방증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단단하게 잘 만든 아키스와 칼리버 400이라는 퍼포먼스를 강조하는 자체 제작 무브먼트는 상당히 어울리는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리스가 평소에 승부하지 않던 가격대의 시계인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스펙을 봤을 때는 비싸다고만 할 수 없는 시계인 것도 분명합니다. 시계 하나만 딱 사셔서 평일 근무 시간 내내 걱정 없이 찰 수 있는 시계를 찾는 분들께도 오리스가 굉장히 경쟁력 있는 옵션을 내놓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41.5mm로 사이즈를 줄인 칼리버 400 아키스 모델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계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여기는 생활인의 시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